초기 면접 시에 집요하고 지나치게 요구하는 태도는 전 분석적 저항의 특징적인 표현이다.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의 문제들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말하고 심각한 불안 또는 바로 그 순간에 경험된 참담한 감정들을 불평하기 일쑤다. 반면에 그를 돕고자 하는 의지가 전달될 때 임상가가 제공하는 어떤 시간에도 올 수 없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전 분석적 저항의 패턴들은 이미 설명했다. 계약에 동의되었을 때 환자는 관습적으로 교묘히 자신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연기한다. 감정들이 갑작스런 긴장을 일으킨다는 느낌을 자극하게 될 때 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환자는 분석가가 적합하든 적합하지 않든 간에 명백히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인 분석가에게 자신에 대해서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낼 마음은 없다. 어쩌면 환자는 할 말이 전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다. 또는 그는 심리치료사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할 수도 있다. 정신분열증을 앓는 한 젊은이는 난 태어났고 여기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초기의 지시에 응답했다.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는 심지어 전 분석 단계에서도 아주 이른 도착, 지각, 그리고 결석 등은 저항의 흔한 패턴들이다. 어떤 환자들은 예정되어 있는 회기 시간이 끝나기 1분 전에 도착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패턴들을 보이기도 한다. 또 어떤 환자들은 엉뚱한 날에 나타나기도 하고 분석가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에 놀라거나 불쾌해한다. 앞서 말한 대로 치료비 지불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자아결손이 관찰되는 또 다른 영역이다. 카우치에 눕는 것은 다른 문제를 낳는다. 그렇지만 카우치를 거절하거나 회기 내내 거기에 눕는 것만으로 항상 환자의 비협조적인 태도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 카우치 사용에 대한 저항은 빈번하게 치료사가 자신의 존재를 불편해한다는 환자의 의식에 의해 강화된다. 그러한 저항의 수많은 형태가 스턴에 의해 연구되었다. 정신분열증은 아주 특정한 형태의 자아 저항들을 야기하며 이들은 결국 전이 저항으로 작용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관념하의 왜곡, 부적절한 정동, 그리고 결국에는 질병의 다른 증상들도 저항하기 위해서 동원된다. 환자는 사고하기 어렵다거나 생각들이 자신을 혼동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생각들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차단할 수 있다. 그는 목소리를 듣거나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인상들을 느껴진다고 보고할 수 있다. 그것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혼동을 가중시키는 것 같다. 한 젊은 정신분열증 환자는 그의 이전 치료사가 적대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하는 목소리들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료사가 마음을 폭파시켰다고 말했다. 바꾸어 말하면 그가 경험한 적대감은 그의 자아 경계들을 와해시켰다. 환자는 목소리들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했으며 이는 자기 실현적 예언으로 작동했고 이 저항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또 다른 환자는 역시 불쾌한 감각과 정동, 그 중에서도 붕괴와 위험의 감정에 대해 말했다. 그는 성적인 느낌에 반대했고 그에 대해 보고하기를 원치 않았다. 자신이 아닌 것 같거나 죽은 것 같은 괴상한 느낌들 또한 달갑지 않다고 말하며 치료사가 그런 느낌들을 일으켰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었다. 한 남성 환자가 내가 시체처럼 느껴져요 라고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정신분열증 환자는 그가 하는 어떤 것도 유쾌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있다. 그는 현실감의 상실에 대해 탄식할 수 있다. 공허감이나 감정의 완전한 부재에 대해 불평하는 방식으로 보고할 것이다. 언어적 소통을 합선시키는 충동적 행동들도
동일한 특정한 형태의 저항의 또 다른 징후이다. 이게 합선시키라는 말이 어, 아마 누가 AI가 번역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용어가 말은 그 당시에는 AI가 없었지만 아마 이 번역하시는 분이 그 영어에 나오는 용어 자체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이 합선이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무슨냐면 여기서 숏서키트라는 말을 썼어요. 숏서키트라는 단전이라는 얘기죠. 과거에 여러분들 두꺼비집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옛날 여러분들은 그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옛날에는 전기가 들어오면 그 집집마다 두꺼비집이 있어서 어, 불이 합선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두꺼비집을 열고 거기에 그 퓨스가 나간 것을 갈아 끼우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숏서키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 강태선님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죠? 그 두꺼비집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우리 이행수님은 두꺼비집 아시나요? 네, 예전에 시골집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시죠? 이제 네. 여기서 그 용어를 썼는데 그게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impulsive actions that short-circuit the verbal communication are other manifestations of the same special form of resistance. 언어적인 소통을 중단시키는 혹은 단절시키는 충동적인 행동.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소통을 단절시키는 충동적인 행동들도 동일한 특정한 형태의 저항의 또 다른 징후이다. 이게 액팅아웃이란 얘기예요. 언어적으로 소통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일어나는 거가 이게 저항이죠. 그래서 언어적 소통을 중단시키는 충동적 행동이란 얘기예요. 이게 합선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니. 언어적 소통을 합선시킨다 이 말을 가지고 예수는 이해를 못 하는데 언어적 소통을 중단시키거나 단절시키는 이러한 충동적인 행동들은 이것도 저항 중에 아주 전형적인 저항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제 용어의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한주연님? 네, 그래요. 이 합선시킨다는 것 때문에 조금 의미가 불분명했는데 이해하셨을 것으로 알고 그 다음으로 가보죠. 이와 관련하여 나는 카우치에서 벌떡 일어나서 치료실의 문을 쾅 치곤 하던 한 여성 환자가 기억난다.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마음껏 한 뒤에 그녀는 당신은 내가 당신 대신에 문을 친 것에 대해 고마운 줄 알아요. 라고 말했다. 사고, 감정, 그리고 행동의 영역에서 주로 기능의 저하가 관찰되지만 환자의 환상들과 꿈들도 침해당한다. 그가 상상으로 경험한 것이 종종 그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환자는 그것들을 보고하지 않으려 한다. 여기서 기술된 저항의 형태는 질병에 의해 야기되는 파편화 또는 혼란을 반영한다. 분석 상황에서 협조적 여기서 기능은 여기서 질병에 의학이된 파편화 또는 혼란을 얘기한다. 이제 이 말 자체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 여기서 the type of resistance just described reflects the fragmentation or disorganization caused by the illness. 번역은 여기서는 잘 돼 있어요. 파편화라는 말은 프래그멘테이션이고 디스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 구조의 붕괴 이런 것들이에요. 구조가 무너지는 것 이런 건데 이때 파편화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붕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질병 때문에 생겨나는 파편화 또는 여기서 혼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붕괴 이런 것은 무엇이 파편화되거나 붕괴된다는 의미인가요? 이거 마음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파편화된다. 혹은 어떤 면에서는 셀프가 파편화된다.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코엇이 주로 쓰는 용어가 이 파편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응집성이 있는 응집력이 있는 셀프가 형성되지 못하고 이게 셀프 자체가 조각조각 나 있는 상태. 그게 자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셀프나 혹은 이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통합되어 있지 않고 파편화돼 조각조각 나 있는 경우 혹은 마음 자체가 하나에 통합되어 있던 것들이 쪼개져 나오는 그 붕괴된다. 이제 이런 개념.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셀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자기라고 하는 것이 파편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생각을 하는 여기서 자기를 주체라고 얘기하건 하건 자기라고 얘기를 하건 자아라고 얘기하건 생각하고 느끼는 어떤 주체가 있을 텐데 이 주체 자체가 파편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통합된 생각을 해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보통 분열증 환자들 만나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분들 우선 이분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분들 상태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파편화돼 있어. 말하자면 이게 프래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다 이 얘기하는 무슨 맥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자기 스스로도 이걸 통합해내지 못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행동화가 계속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왜 그러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마음의 상태가 잘 응집돼 있거나 통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의 언어나 느낌이나 생각 이런 혹은 행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제 체험으로는 어떤 분을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뵐 때마다 1년 지나서 이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가 2년 지나면 1년째 알았던 것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몇 년 지나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히스토리컬이 이렇게 연결되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통합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우리는 그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을 우리가 견디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의 역전이 속에 제일 어려운 게 혼란스러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혼란스러움을 견디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우리는 뭔가 조금 매듭을 지어서 이해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언더스탠딩이 돼야 우리도 좀 편한데 언더스탠딩이 안 된 상태에서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떤 분을 계속 도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내가 이분을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도울 것인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 혼란스러움을 제 체험에서는 아, 이분이 삶에 대한 얘기가 계속 뒤바뀌기 때문에 내가 이분의 이 삶을 하나하나 메모했던 적이 있어요. 몇 년도에는 이분이 뭘 했고 그 다음에는 뭘 했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다 뒤집어지니까 내가 이해했던 것이 다 다시 혼란스러움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혼란의 덩어리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자기 마음 상태가 혼란돼 있고 자기가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편화된 상태가 역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투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파편화된 셀프를 우리가 담아낸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분석 상황에서 협조적 기능은 감정과 언어로 좌절, 공격성의 즉각적인 방출을 수반하지만 그러한 방출이 발생하는 통로들은 부적절하거나 봉쇄되었다. 분석가는 공격적 충동을 억누르는 전 오이디푸스기 패턴의 부식 효과와 그 패턴의 반복적 활성화 모두를 관찰한다. 병리적 패턴을 활성화하는 무의식적인 목적은 지적한 것처럼 대상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 때문이다. 인격에 입는 손상에 대한 막대한 임상적 증거는 좌절 공격성의 억제라는 핵심적 문제를 대두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방어 중에 아주 독특한 방어인데 이게 자개적 방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나르시시스틱 디펜스라는 얘기인데 자기애적 방어라고 하는 말이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고 스파르타니스만은 독특하게 쓴 개념인데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패턴이에요. 그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어린 시절에 엄청난 좌절 공격성이 프러스트레이션 어그레션이 있는 경우에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무척 화가 났어요. 무척 분노가 생겼는데 이 분노를 대밍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마치 우리 저수지에 물을 잠겨 놓는 것처럼 댐으로 막아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공격성을 자기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대상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데 이게 좌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대상이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가 침해당함으로써 좌절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환경과의 관계, 대상과의 관계에서 많은 좌절을 겪게 되는데 특히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이 좌절이 생겼을 때 이 좌절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에게 엄마에게 화가 났다고 엄마 왜 그래? 라고 엄마한테 자기의 화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엄마 이러면 나 뭘 안 할 거야 알지? 엄마 나 화났어. 엄마 왜 엄마 때문에 힘들어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 이건 아빠 이건 어떤 이분을 양육하는 어떤 그 주위에 있는 분이 모성적 대상이라고 우선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꼭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이거나 그 구별할 일은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돌봐야 될 대상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침해를 계속 당하는 경우에 어떤 아이는 이걸 잘 표현해서 부모가 그 양육하는 분이 이 아이의 불편함을 잘 표현하도록 하고 그런 경우에 아이의 좌절을 언어가 표현되고 또 돌봄을 잘 제공함으로써 아이가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는데 어떤 부모들은 이걸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아이가 화를 내거나 아이가 엉뚱한 짓을 할 때 부모가 아이를 체벌을 가하거나 아이를 윽박지르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이때 이제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캐러논 아이 입장에서는 이럴 때 아이들이 어떻게 이 환경에서 적응하는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아이는 대항을 해서 엄마나 아빠한테 계속 반항함으로써 부모 입장에서도 제 아이를 계속 윽박지를 수만은 없어서 결국 이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이 아이를 더 힘들게 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어떤 아이는 moving against people 사람들하고 대항하는 것이 패턴화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공격성을 계속 외부에 드러내는 쪽으로 가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사람들에게 moving toward people하고 아주 고분고분하게 그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제일 위험한데 고분고분하게 그 대상을 만족시켜주면서 그 대상에게 가졌던 자기의 좌절 공격성은 자기 안에 그냥 담고 있는 거죠. 표현을 하지 못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화가 나도 화난다는 얘기도 못하는 아이가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수능적인 거죠. 수능적인 아이들의 패턴이 있고 또 하나의 패턴은 수능을 해도 부모가 잘 도와줘야 하고 반항을 해도 오히려 더 심하게 고통스러움을 당하니까 아예 철수하는 형. 그래서 moving away from people이라는 이런 패턴이 캐러노라에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철수하는 패턴. 그러니까 공격하는 패턴 혹은 순응하는 패턴 또 하나는 철수하는 패턴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아이들이 초기에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방어가 필요할 때 써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이런 패턴들을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는 이런 방어를 쓰지만 어느 한 패턴에 고착되지 않는 것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한 패턴에 고착돼 버려서 항상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불만이 있을 때도 자기의 불만을 일으키는 그 대상에게 무슨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잘해서 그분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패턴으로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상대방이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해도 계속 어긋장 놓는 사람이 있고, 누구 얘기도 안 듣고 자기 혼자 세계 속에 사는 사람, 이런 어느 하나의 고착된 패턴으로 가는 게 병리적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양한 패턴으로 교류를 하면 좋은데, 그때그때 적절하게 그러한 현실에 맞지 않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만이 독특하게 어떤 한 방향의 디펜스에 의존해서 산다고. 어느 한 패턴으로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병리적이다, 대부분.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실제 환경은 계속 변하는데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어떤 살아가는 방법 하나를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인데, 이 정신적 환자의 경우에는 어쩌면 대부분 수능형이에요. 여기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부모에게 반항하는 대신에 자기 안에 공격성을 담고 있는데, 이 공격성이 스파트인스 얘기는 또 이 공격성, 좌절 공격성이 있을 때 많은 좌절이 생겨서 자기 안에 분노나 공격성이 가득 찰 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경우에 이 공격성을 자기 신체로 보내는 사람은 신체화 현상이 일어나. 그래 몸이 아픈 사람이 생겨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초자아로 보내서 엄격한 도덕성을 가진 초자아가 생겨나면은, 그럼 이 초자아는 자기도 공격하고 남도 공격해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 우리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좌절 공격성이 전부 지금 거기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이 분노가 그 속에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판단 자체는 옳은 판단인데 그 판단 자체에 공격성이 실려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공격성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공격성이라는 얘기, 대부분. 그 자기를 죽이거나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공격한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자기의 이고를 공격하거나 너 형편없는 사람이야라고 공격하거나, 아니면 곁에 있는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엄격한 도덕률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겨나네요. 예,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이게 그런 방식이 아니고 자기의 이고를 파괴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의 자아 자체를 붕괴시켜버리는, 자아 자체가 프래그멘테이션 돼버리는, 이게 파편화된다는, 자아가 파편화되니까 이 사람은 결국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만들어낸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안에 이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 기능들이죠. 여러 기능들인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계획을 하기도 하고 어떤 깊은 정서를 느끼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은 아주 필수적인 기능인데 자아의 어떤 기능들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죠. 이고 자체가 파편화 된다. 셀프나 이고가 파편화 되니까 이게 종합적인 어떤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 느낌이 전혀 없는 사람, 생각을 못하는 사람, 더더욱이 무슨 계획을 한다거나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어떤 이고의 기능이 거의 마비돼 버리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의 정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어떤 생각을 하다가 뒤죽박죽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생각 자체가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이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분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분들은 대부분들 정서하고 생각이 다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다 이게 또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는 계속하지만 아무 정서가 없이 이 긴장증, 정신분열증 환자 중에 긴장증이라고 부르는 이런 분들은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데 말을 해도 같은 반복을 하지만 정서가 하나도 없어요. 느끼는 게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이분들이 어려워지는 게. 나르시스트 디펜, 자기애적 방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에 대한 얘기가 전에 조금 더 나눴습니다만 이 대상에게 화난 것을 대상에게 표현할 하지 못하고 이거나 셀프를 결국은 파괴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니까 이 분열증 환자들은 통합된 인격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좌절 공격성이 전혀 표현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데 이게 정도 문제죠. 사람들이 대부분 공격성이나 이런 걸 함부로 표현하지 않고 그걸 잘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아무 자기에게 분노나 공격성이 있어도 항상 표현하지 않는 패턴을 계속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적인 상태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좌절이 공격성 자체가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 자체가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는데 어느 쪽으로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자기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그래서 대상을 보호한다는 건 이웃을 보호한다는 것이 자기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 가는 것 자체가 비극을 초래하는데 가끔 뭐 묻지마 무슨 사건 이렇게 났을 때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격리시키거나 이분들은 위험하니까 이 위험을 대체해야 된다는 쪽으로 계속 글들을 쓰는데 사실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굉장히 평화주의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공격성을 밖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자기를 파괴하는 쪽으로 공격성을 사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얘기 대부분. 그래서 자극을 주지 않으면 괜찮은데 누군가가 자극을 심하게 주면 이분은 견뎌하지 못하면 자기의 자기를 향하던 이 공격성이 밖으로 표출되면 굉장히 무서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지나친 자극을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잘 보호하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되면 이분들이 자기를 공격하던 이 공격성이 밖으로 튀쳐나오게 되면 이게 큰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임상적으로 도울 때도 여러분 프리에다폰 환자 꼭 여기 정신분열증 환자뿐만 아니고 보더라인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분들이 어떤 공격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분들이 그 공격성을 그냥 언어로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건 괜찮은데 이분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당신이 화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주위에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럴 때는 참아야지 하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이분들이 행동화하지 않도록 무슨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만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너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할 수 없을 만큼 너는 굉장히 파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러는지는 네가 잘 알 거야라고 이분들을 설명을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너는 이 사회를 살려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뭔가 이분들에게 너 어쩌면 또 다른 쪽에서 설명을 한다면 너 그렇게 바보처럼 아무 얘기 하지 않고 너 혼자 속 끓이지 말고 할 얘기 다 해. 라고 계속 부추기는 것도 이 사람들한테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이분들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자극이 가는 언행을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상담자도 이분들의 얘기를 잘 듣고 이분들이 먼저 어떤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당신이 어린 시절에 이러이러한 패턴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는데 언제든지 당신이 화나면 그때그때 얘기를 하세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은 비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자기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시키는 거고 그리고 너는 바보야. 너는 그것도 못해?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라고 자기를 비난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설명이나 해석으로 이분을 돕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분들의 저항의 형태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기애적 방어와 연결된 심각한 증상들이 작동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들은 과거 정보의 자료들에 대해 접촉하면서 그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신적 기능의 악화의 일부분은 단지 환자가 기억을 거슬러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퇴행하는 과정은 자아 경계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영역까지 발달적 사다리의 아랫부분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 퇴행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왜곡된 인지와 사고 장애들과 견딜 수 없는 양의 좌절, 공격성에 의한 성격의 갑작스러운 파편화와 연관된 임상적 징후들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후자 종류의 패턴은 LSD에 의해서 유도되는 것처럼 기질적 정신증, 되뇌 중독, 그리고 2차적 정신증과 비슷한 상태이다. 나는 이러한 패턴들을 성격 파편화 저항이라고 말한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당면한 상황에서 그가 적절하게 방출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좌절, 긴장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패턴들이 관찰되어질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이런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정한 감정과 언어로 경로를 방출하기 위해서는 정신기구가 어느 정도의 성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치료가 진행되고 더 많은 긍정적 느낌들을 경험하면서 환자는 부정적 감정들을 보다 안전하게, 즉 증오와 분노의 강렬한 감정들을 동원하고 이로 인해 정서적 범람이나 환각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신분열증 환자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지나친 좌절로 인해 환자가 부정적 감정들에 압도되지 않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환자가 부정적 감정들을 억누르게 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 다른 저항의 특별한 종류는 태양의 부수물이다. 퇴행의 부산물이죠. 퇴행이란 말은 리그레션이라고 그래요. 리그레션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이드식으로는 발달 단계가 있는데 발달 단계가 잘 가서 어느 정도 성숙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심해지는 경우에 초기 단계로 퇴행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대상과 이웃들과 어느 정도 잘 교류하고 사는데 어느 시점에서 자극이 많은 시점에서 그걸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 시절로 퇴행이 리그레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 어린 시절에는 대상과 자기가 구별되지 않은 아주 초기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던 그 시절에 느꼈던 어떤 그런 정서, 그런 환상, 그리고 그런 정서나 환상을 배경으로 한 어떤 행동들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이게 아주 심각한 퇴행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발달이 더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퇴행이 심한 경우도 있죠. 어느 정도 발달을 이뤘다가 퇴행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퇴행의 부수물이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게 여기서 concomitant of regression, 리그레션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신분열증 환자는 종종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데 문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원시적인 의사소통의 방식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나이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생각과 감정들을 표현하기보다는 그는 독특한 상징이나 신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는 다리를 꼬았다 풀었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카우치를 발로 차다가 산만해지면 벌떡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 버릇, 몸짓, 그리고 심지어 그가 입은 옷으로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많은 의사소통을 한다. 집단치료에서 신체 언어를 통해 정서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언어에 대한 전 오이디푸스기 저항의 흔한 형태이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언어적 의사소통도 충동, 감정, 생각, 기억 등을 언어와 연결시키는 필수적인 과정을 방어하기 때문에 저항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의사소통과 어린아이들의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습득한 임상가에게 언어 저항의 존재를 인식 또는 해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환자가 의사소통을 언어화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스파트지가 언어 저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Language resistance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언어로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계속 행동으로 혹은 비언어적인 어,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계속 해내고 있는 거죠. 이 사람 행동 하나하나 옷 입고 걷고 사람들을 쳐다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분의 어떤 언어로 표현하는 대신에 자기의 정서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이분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 말하자면 발달한 언어의 세계에 사는 분들이 아니고 프리버벌이라는 표현을 쓰죠. 언어가 있기 이전의 세계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신증적 레벨에 있거나 경계선적인 레벨에 있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얘기할 때 표현하는 방법이 프리 에더펄이란 말은 전 오이디푸스기라고 오이디푸스기를 지나지 않은 상태 또는 프리 버벌이라면 언어가 있기 이전의 상태 같은 얘기예요. 언어가 그 상징의 세계, 상징적인 어떤 언어의 세계에 충분히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어로 자기를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우리가 락강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락강이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 상징계라고 하는 게 언어의 세계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이들은 주변으로부터 여러 언어를 배우게 되죠.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 언어와 함께 그 사회의 관습이나 그 사회의 문화에 적응하도록 하는 거죠. 그 사회와 과정이 소셜라이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언어의 세계에 들어온다고 하는 건 상징의 세계에 들어오는 건데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이 상징의 세계에 대한 저항이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철학의 원칙과 현실 원칙이라는 용어를 아마 프로이드가 처음 썼던 거죠. 플레소, 언플레소 프린시플. 아이들은 처음에 쾌락을 쫓아서 우리 사람은 누구나 쾌락을 원하고 불쾌한 것을 피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인 만족을 얻고 싶어 해요. 아이들은 처음에.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리얼리티 프린시플을 쫓아간다고 얘기하죠. 이게 현실 원칙인데 현실 원칙은 지금 당장 이걸 다 먹는 것보다는 좀 남겨뒀다가 나중에 먹으면 더 맛있어. 아니면 지금 엄마한테 엄마 젖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있다가 엄마가 화내지 않게 지금은 조금 먹고 나중에 엄마한테 또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지연시키면서 그래서 아이가 사과를 가지고 있지만 사과를 2개 가지고 있는데 사과를 한꺼번에 2개를 다 먹고 싶은데 사과 하나 먹고 하나를 남겨둔다고 한다면 리얼리티 프린시플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에 부딪히지 않으면서 만족을 최대한 얻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현실 원칙이라는 것도 결국은 쾌락 원칙의 하나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이드 이론 전체적으로 우리는 쾌락을 얻고 싶어하고 불쾌를 벗어나고 싶어한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 이론은 말하자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맥시멈을 얻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욕구를 조금 지연시켜서 자기 욕구 만족을 지연시키면서 점차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 경우가 생겨난다고 하면 리얼리티 프린시플이 작용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확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의 종교 현상도 말하자면 쾌락의 원칙인데 쾌락의 원칙을
원칙만을 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살 수 없어요. 현실 원칙에 적응을 하는데 현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는 게 아니고 이걸 조금 연기했다가 정말 더 좋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열심히 내가 돈을 쓰고 있지 않지만 내가 지금 잘 저축했다가 나중에 아주 행복하게 살 거야라고 한다면 지금 막 쾌락을 다 누리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쾌락을 얻는 것인데 그렇지만 리얼리티 프린시플 현실 원칙 속에서 어, 지금 당장의 만족만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자기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100만 원을 오늘 다 쓰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다 쓰면 안 되지. 좀 남겼다가 또 일주일 후에 또 어디 쓸 일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써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저축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음,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고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덕을 쌓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충분한 만족을 다 누리는 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 없다고 느끼고 내세에 가서 만족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게 현실 원칙의 하나의 또 적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현실에서 내가 만족을 다 얻겠다고 하는 이런 쾌락 원칙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정말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러니까 그때 만족을 얻고 싶은 욕구 이제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할 때 현실이라고 할 때 리얼리티는 이게 상징계의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언어의 세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세계 속에서 이 상징의 세계 속에서의 질서예요. 말하자면 상징계의 질서. 그 말을 여러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이 얘기하는 실제계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실제계는 언어가 있기 이전의 상태 혹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실제계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지금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언어의 세계에 들어오는 걸 저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랭귀지 리시스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어의 세계는 상징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상징의 세계 속에 들어오면 언어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언어에 의해서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물을 생각할 때.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언어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이분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이 언어의 세계에 의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언어 이전의 상태에서 상징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사물을 대할 때 가지는 정동이나 느낌을 체험하는 것이죠. 상징계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에펙트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정동이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정동, 정서는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는 태어나면서 불편하면 울고 자기가 만족스러우면 미소지 있잖아요. 아이들이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동이 먼저 있다.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는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에펙트나 정동이 있는데 이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후의 얘기죠. 한참 동안 배워가지고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이는 말하자면 이게 락강이 얘기한 실제계 속에 사는 거죠.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살잖아. 이것이 무엇인지 언어로 표현하기 이전 상태에서는 구별이 되지 않잖아요. 구별이 되지 않은 세상을 어쩌면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하고 내가 다르다는 것도 언어가 있어서 가능한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하고 자기는 하나라고 느끼는데 엄마, 나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는 얘기 자체가 엄마가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언어는 분별의 세계죠. 분별의 세계 속에 들어오지 않고 모든 것이 아직은 분별이 되지 않은 상태의 세계 속에서 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의 체험은 어떤 가장 원초적인 체험일 수도 있는 거죠.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느끼는 정서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이들도 느낌이 있지 않겠어요? 강렬한 정서를 느끼잖아요. 강렬,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쨌든 아이들이 무척 기뻐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러한 정동이 있는데 이 정동들 자체는 언어로 표현하기 이전의 상태.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분열증 환자들은 언어로 표현하는데 아주 서투르다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의 기능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언어에 의해서 어떤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어떤 사물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해하는 세계는 언어를 가진 사람들, 이 상징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언어 속에서 사는 사람과 언어가 없는 세계에 사는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철학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제가 지난 학기에 낙강을 여러분들 공부했던 이유도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혹은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분별을 하기 이전에 분별 이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분별을 일으키기 이전의 세계가 있는데 그게 어쩌면 락강이 보는 실제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상징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너와 내가 구별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이 상징계에 있는 속에 어떤 문화나 컬처 속에서 아 이게 나야라고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는 의식이 이고가 생겨나기 이전에 그 전에 이미 나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는 누구고 이 사회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이고나 셀프는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근원적인 우리의 사고를 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분열증 환자들은 어쩌면 이분들은 상징계 속에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실제계 속에서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나름대로의 체험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체험이 공유되지 않는다.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에 의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서나 생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다른 것이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분들이 언어를 찾아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이들은 말로 하기 전에 행동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행동화가 원래 먼저 있는 거죠. 아이들은 소리치고 울다가 나중에 엄마가 너 울지 말고 뭐가 부족해? 젖 먹고 싶어? 젖 먹고 싶으면 젖 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우유 달라고 우유라고 얘기를 하라고 가르쳐서 우유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젖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아이는 소리치고 우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냈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문화 상징의 세계 속에서 적응해 살다가도 그 어린 시절로 퇴행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분열증 환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하고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어린 시절에 아직 언어가 있기 이전의 세계 그 정서 속으로 다시 회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첫 시간이라 이런저런 얘기를 좀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분열증 환자들의 저항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언어적 저항이라고 하는 건 스파르타니스가 봤던 랭귀지 리시스턴스라는 건 언어를 거부하고 있는 사회,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이분들을 이해해야 언어 저항이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랭귀지 리시스턴스 또 하나는 랭귀지 리시스턴스와 함께 퍼스널리티 프래그멘테이션 리시스턴스라고 하는 게 성격 파편화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성격이 파편화된 이유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나? 그냥 파편화되고 싶은 우리의 욕구가 있다는, 말하자면 난 없어지고 싶어, 죽고 싶다는 얘기가, 말하자면 나는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다는 얘기.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고의 기능을 파괴한다. 그 나 죽고 싶어라는 얘기가 말하자면 인격적으로 느끼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 죽고 싶다는 얘기, 죽고 싶다는 얘기는 내 인격 자체, 내 인격 자체를 파편화시켜서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다는 얘기든. 그래서 이 파편화라고 하는 게 강렬한 저항이라는 걸 이해하세요? 이분들이 통합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걸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내 인격이 조각조각 나 있어야 된다. 내가 이것저것 하나하나 곰곰하게 따져서 생각하면 그때그때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떤 고통스러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파편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저항을 함으로써 그 고통스러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 이러한 저항을 여기서 성격 성격 파편화 저항이라고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말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문화, 다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이 사회 속의 일원으로 살아야 되는 것들인데, 이 사회의 문화나 언어에 동조하는 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언어로 표현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이들이 좌절이 심한 경우는 말 안 하고 여러 몸짓으로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성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첫 시간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느낀 것 잠깐 나누는 시간 갖죠.